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문의 팡팡 꿈동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명대학교 부동산학과 박문수 교수님을 모시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바로 들어가죠. 네네. 자, 지난 이제 한국은행에서 그 통화 신용정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2020년 이후에 그 뭐 소득과 별개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이렇게 했고, 지금의 집값 하락 수준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떨어져야 된다라는 어떤 취지의 어떤 그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자, 2020년을 왜 특정했을까 하는 조금 의문인데, 교수님, 2020년에도 집값은 비쌌잖아요. 네네. 그죠? 네. 근데 왜 이걸 2020년 이후에 소득과 별개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하는 게, 서울에 이제 뭐 아파트를 비교해보면 한 10억 가던 아파트들이 그때 한 20억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한 25억에서 30억까지 가는 어떤 이런 구조가 있었는데, 그러면 소득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2020년에도 여전히 높았고, 그 다음에 2022년 1년 말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소득이 너무 높았지 않습니까? 이제 요런 그 상황인데 좀 20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 그렇지만 현재 집값 우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자분들에 따라서 그 어떤 피크점이 언제였는가, 또 상승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또 바닥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그것은 누구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트렌드를 분석해 보면 2016년에부터 이제 2014년에 실제적으로 규제 완화라는 것이 대폭적으로 일어났고, 2016년부터 제가 그냥 보는 관점은 2021년 8월 정도까지가 그 8월 이후에는 급격한 거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지역은 3배도 올랐고 어떤 지역은 또 최소 뭐 1배 내지 2배는 올랐다라고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득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이거에 비해서 주택 가격은 그거를 뭐 PIR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가격 대비 소득이라는 소득 대비 가격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게 20이다.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많이 내려서 한 10, 15 정도까지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보면 원가라는 부분과 또 거래 사례라는 부분과 또 소득에 대한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통해서 벌어지던 수익적인 측면 이런 세 가지 삼면성을 고려해 보면 결국은 공사비 제조달 원가에 따르는 부분이 바닥이라면 실제 거래 가격은 호가에서 비롯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한국감정원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거나 KB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것들이 보면 호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한 30% 40% 정도의 하락을 했다라고 보는 관점은 호가 기준으로 보는 거고, 또 지금 이제 더블 딥이라고 하는 지금 그러니까 코비드19와 지금 이런 SVB 사태들을 보면 더블 바닥을 하긴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정점에 있어서도 2021년 8월 그 전후나 그 연말이었다라는 보는 시점과 그런 주장들에 대한 주장들이 있고, 또 바닥론이라고 하면 과연 벌써 지났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아직까지 진행돼서 아마 이 이번 SVB 사태 이후에 그 어떤 이거보다도 더 큰 어떤 위기가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30-40%보다 더 떨어진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 부동산 가치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원가법에 따르면 결국은 제조달 원가가 오늘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의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의 52% 수준이라고 하면 그 바닥이라는 것은 30-40%의 어떤 완전히 그냥 시장이 무너졌다고 보더라 해도 50% 미만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30-40%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 캡이 씌워져서 탑이 좀 가대평가된 것도 있고 호가로서 이루어졌으니까 또 바닥이라고 하는 부분도 30-40%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상존한다면 지금 바닥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지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아직은 바닥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더 떨어질 여지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여지는 있지만 제조달 원가를 감안했을 때 주택 가격이 지금까지 떨어진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급락하지는 않고 이제 소폭 하락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설령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제 주택 경기가 시장이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세를 유지한다. 아니면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거래량도 이제 많이 증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1.3 대책 이후에 실제로 거래량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지만 2-3천 건에 이제 불과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평균으로 6-7천 건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 또 부동산 경기가 한참 좋았을 때는 10,000에서 15,000건 정도도 거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로 본다라면 이제 한참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 바닥이 안 왔다라는 이 이론에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또 동의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왜 지금 언론에서는 바닥을 찍었다라는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2022년 중반기에 벌어졌던 거래량의 급감, 거래 절벽 현상들이 지나치게 이제 조금 언론들이 가대 포장했다라는 느낌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은 유지되고 있었지만 지금 그 금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동반 추락을 해서 30-40%를 하락했다고 본다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작년에 서울 같은 경우는 700건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올 초에 이제 한 1,600건 정도를 기록하는 걸 보면 이것이 결국은 정부 정책에 있어서 대출 규제 완화적인 부분이 일시적으로 작용했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그러한 좀 긍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투자 수익률에 맞추어서 이제는 부동산 상품이 이제 어떤 현물 실물 자산에 대한 것보다는 금융 자산적 성격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이자율이 3%대에서 7%, 8%대가 되면 투자 수익률이라든지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공방들 그러면 그 상승기에 있어서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다면 지금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고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결국은 기대 수익률이 지금은 못 맞춰지는데 일정 단계가 됐을 때는 그 기대 수익률이 맞춰지는 부동산에 있어서의 어떤 거래가 일어나는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럼 조금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시장을 지켜봐야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이제 부동산도 경제재이기 때문에 사이클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사이클을 가졌을 때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시장 흐름을 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는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제 과거와는 달리 과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또 먼저 이렇게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비동조화 현상, 그러니까 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떨어질 때는 지방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하는 이런 비동조화 현상이 우리가 겪었다라면 최근에 이제 2021년 이후에 이제 주택 가격이 좀 조정을 받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동반 하락하는 동조화 현상이 좀 더 강해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결국에 뭐냐면 서울과 이제 수도권과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락폭의 차이도 있을 거고, 근데 지방과 수도권이 동시에 하락하고 또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이제 동시에 하락하는 이런 그 동조화 현상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 부분은 패닉 바잉의 현상들, 예. 패닉 바잉의 시대는 추격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처럼 지금의 이제 동조화 현상들의 기본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는 실은 구입을 위한 대출뿐만이 아니고 전세 대출이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지금 1,800조 이상의 가계 대출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시장 금리가 높아졌던 이런 것 때문에 동반 하락, 분명히 그전에는 전세 시장과 그것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적절히 분리됐던 것들이 지금은 이 대출에 대한 금리 변수가 작용함으로써 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당분간 일정 시간까지는 매매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는 추세는 금리와 연동해서 같이 갈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나서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전세에 대한 퍼센테이지보다 이제는 아까 상품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월세 베이스적인 월세 시장의 급격한 재편으로 이어질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기존의 매매 시장, 전세 시장, 월세 시장이 되어 있던 것들이 각 시장의 어떤 경제 주체들이 판단할 때 금리의 변동이나 경제 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상은 금리의 큰 변수들 때문에 이렇게 매매 전세 시장은 같이 가고 월세 시장은 달리 형성되는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럼 이제 교수님은 이제 매매 전세 가격의 동반 하락의 주된 요인은 이제 금리의 급격한 상승이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 수밖에 없다. 사실 이제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 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난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전세자금 대출의 증가로 인해서 또는 그거의 어떠한 진입장벽을 낮춤으로 인해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일부는 뭐 폐지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전세자금 대출 제도에 대해서 어떤 뭐 실질적인 보완이 아니라 정부는 더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또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에 어떤 영향을 좀 가져다 줄까요? 실제 외국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의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지적들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제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야 되는 영역은 가감히 맡기고 이제 청년 세대들이나 또 어떤 고령화 세대 주거의 질이 보장받을 조금 부족한 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에 있어서의 수요적인 측면과 공급적인 측면의 컨트롤은 필요하다라는 관점이니까 일반 대중들이 다 그냥 일반 국민들이 다 비투자하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달리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수요자에 대한 투자 또 내 집 마련이라든지 전세임 대출에 대해서는 일정 어떤 뭐 소득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공급이라는 측면도 보면 이제는 그냥 무조건 다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층에 있어서의 어떤 새집 수요 그 니즈에 맞추는 교통 인프라, 학군, 뭐 편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있어서 양질의 어떤
주택들을 공급해서 국민의 복지적인 측면에서의 공공적인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주거복지는 주거 약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저는 강화돼야 된다라고 보고, 또 어떤 그런 것들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하나의 이제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우리 주거복지는 되게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정부는 공공임대라든지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주택은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공공부터 이제 공급을 줄이는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 끊임없이 반복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주거복지가 이제 확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13 대책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주택 경기가 안 좋아지니 민간의 공급은 촉진하겠지만은 공공의 분야는 조금 줄이겠다,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속도 조절론을 정부가 이제 비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이 어떻게 보면 정책 또는 이런 부분에 합리성을 가지게 될까요? 실제적인 그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상승했을 때 어떤 세제 및 금융 정책을 통해서 그걸 컨트롤하려고 했던 전 정부의 어떤 정부의 실패들에 따라서 지금의 어떤 부분에 그때의 영향들이 지금에도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키가 뭐냐면 공공의 역할을 지나치게 크게 봤다라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민간의 역할들도 창의적인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주거 복지적인 측면, 주거 환경의 질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복지적인 어프로치하고 시장 메커니즘에 맞추는 것은 좀 분리해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지금 현 정부가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들도 여기에 아마 그런 흐름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민간과 공공은 이제 서로 배쳐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형평을 맞춰 갖고서 같이 공동으로 좀 발전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 주택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는 민간 부분에서는 사업성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여간해서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분양을 미루게 되거나 아니면 다음에 이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자연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질 때는 민간도 줄어들고 공공도 줄어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다시 냉온탕을 오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거를 끊임없이 지금 반복하는 정책을 현재도 지금 저는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거복지도 어느 정도 실현하고 또 서민들의 어떤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느 정도 이루면서 하는데, 이거를 오로지 민간에게만 녹여놓으면 끝없이 올라가는 주택가격 때문에 소득이 증가되지 않는 분들은 영원히 소외되지 않을까요? 그게 좀 사실 좀 걱정되거든요. 너무 크게 갔나? 최근에 PF에 대한 부분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고,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자금 조달의 경색들로 인해서 재건축 재개발뿐만이 아니고 지금 시행되는 부분이 거의 올스톱돼 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은 재고 주택량적인 측면으로 보면 전체 재고량의 3% 이상은 지속적인 신규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그러니까 지나치게 경기의 피크를 찍었을 때 오는 부분에 올해 뭐 공급 물량이 보면 35만 세대라고 본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지역 인천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라든지 가다 공급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서울이라는 바운더리를 보면 지금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뭐 아까 주거복지적인 측면이나 이런 수요 공급적인 측면을 다 감안하더라 해도 서울에 있어서는 양질의 공급들은
실제적으로 좀 적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더 이제 공급이 만능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어서의 뭐 도시 재생이라든지 뭔가의 요즘 뭐 일기 노후 신도시에 대한 정비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국민들은 주택 그러니까 신축 내가 아주 그냥 살기 편하고 쾌적한 내 주택을 갖고 싶어 하는 거지. 좀 질이 좀 떨어지는데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선진 부강 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지금 소외계층들을 위한 최소한의 삶의 질을 주거 기준에 맞추는 어떤 그 공공정책을 펴면서 또 이런 지금 뭔가에 조금 틈새 공급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행정적인 부분이 못 미치고 어찌 보면 민간의 역할들이 더 필요한 이런 부분이고 또 특히 뭐 소장님하고 저하고 경험했듯이 상권의 평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주택에 있어서 공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그게 이루어졌다면 이제 소업도시나 구도심의 재생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기자기하면서도 가보고 싶은 핫플레이스들을 꿈꾸고 있는 이런 많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뭐냐면 주택시장이라는 관점보다 수익용 부동산의 월세시장 또 산업용 부동산 시장의 상업용 부동산이나 공업용 부동산 또 레저 부동산에 대한 이제 시각을 약간 좀 이런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이제 해보고 발상의 전환도 있습니다.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의 적재적소의 배치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공급 과잉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전체 도시 계획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의 어떤 당위성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도시가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어떠한 이런 시그널들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참 우리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5년 단위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안 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정책 추진이 되다 보니까는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꾸준한 주택 공급이 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더 드리면요. 자, 2023년에는 입주 물량이 한 35만 호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그 35만 호 중에 수도권에 약 한 15만 7천 호인 한 44% 정도가 공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경기도에 한 5만 호 정도가 이제 공급될 거라고 보는데 사실 이제 수도권에서 제일 이제 조금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지역이 인천이나 이런 데에는 지금도 이제 공급 과잉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런 그 신규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2013년 수도권 시장을 좀 전망하신다라면 좀 어떤 식으로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양극화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많은 뭐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소득의 양극화, 계층의 양극화, 뭐 다양한 형태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는데 지금 구라파라든지 미국 등을 보면 공간의 양극화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공간의 양극화가 서울 수도권의 어떤 집중 현상들이 벌써 인구의 50%를 넘어서고 있고 또 대도시 위주로 지금 농어촌을 가면 실은 노령 인구만 있고 일정 부분에 밤이 어둡고 지방 소멸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래서 뭐 상경 투자 하는 이런 주장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그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도시 집중이라는 관점은 실은 이 부분에 단순 논리로 풀 수 없는 사안일 테고 대신 아마도 요번 뭐 300조 투자에 대한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일자리 창출과 인구라는 우리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결국은 대한민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제는 국가적으로 봐도
난민을 수용하는 수요 개방성이라든지 또 어떤 하이브레인 고급 두뇌들을 유치하는 부분들 또 외국인의 직접 투자들을 영주권이라든지 특별 뭐 제주도라든지 경제자유구역청을 한시적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특히 하이브레인의 어떤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을 장려하는 이런 것들도 지금의 이런 미스매치되는 수요와 공급이 미스매치되는 이런 부분에 해소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특히 대구라든지 인천이라는 부분들은 조금 가다 공급됐던 부분들도 지역에 있어서의 일자리 또 인구 유입이라는 어떤 각 지자체들이 이제 도시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는 그런 부분의 숙제들을 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정부 규제 완화로 인해서 가격폭이 좀 둔화됐고, 또 거래량도 조금 이제 증가했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바닥론이 이제 많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교수님 말씀을 빌어서 결론을 맺자면 아직 바닥은 아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폭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한마디를 붙인다면 지금 바닥론이다 아니다에 대한 논란들은 뜨겁게 아마 진행이 되리라고 인플루언서들의 부분에 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지금 SVB의 사태가 발생했고 지금 부정적인 요소들이 어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그 임대인은 임대인대로의 아까 패닉 바잉의 부분처럼 패닉 셀링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다가오는 것이지 그것이 바닥이다 아니다에 대한 부분에 이런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기에 각기 아까 수업 중에 학생이 대답했던 것처럼 지금 이런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지배했을 때는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